8% 이상, 그러니까 9% 가까이 오르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5위에 등극이 됐는데요. 이걸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대표님? 저는 오히려 방산주에서는 그동안 그 2, 3년 전에 하갖고 크게 템버거까지 나온 종목들은 피하고 이런 것들이 중저가 옐로칩인데 저는 상대 수익률이 한 30에서 50 잘하면 더블 지금 가격대에서 위치가 제일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겠습니다. 저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전쟁 리스크 속에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슈가 있었는데요. 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이 인도 아대륙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좀 어렵게 분석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미중으로 또 관계가 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그 뒤에는 또 그러한 그 미중 간의 그 갈등 구조가 있는데 네. 아니에요. 그 파키스탄은 그 1대1로 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개념일 거고. 그러니까 중국. 예, 네네. 예. 저는 모든 에너지가 이분이 경질되면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안보 왈츠 보좌관 백악관 네. 모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나 단어를 그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자꾸 번복하고 뭐 말했다가 뒤집고 저는 그거에 내면은 그거를 만든 그 주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측근들 사이에서도 대판 싸우면서 A 세력이 이겼을 때는 트럼프가 A 말을 해줄 거고 B 세력이 이길 때는 B 세력 말을 해줄 거고 이런 과정이 저는 이게 그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게 유엔 대사로 지명했다는 거는 귀양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식권 없는 유엔 쪽에다가 보내버리고 그러면 이분이 왜 경질됐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 시그널 게이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하고 이란 직접 공격을 하자 모든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분이 뭐의 주체냐면 패권주의자의 주체입니다.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오콘 세력의 중심 그 행동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누구한테 졌냐? 콜비한테 졌어요. 이 전에 그 제가 거부 전략을 읽어라. 그다음에 콜비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세 분 엘브리지 콜비, 제이드 벤슨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네. 그러니까 지금 왈츠의 권한이 루비오한테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건데 그럴 때 이 세 분은 중국부터 때려라 해요. 중국 우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집중하는데 여기다가 이란 공격해서 이란하고 싸움 붙어버리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푸틴도 뜻대로 안 되는데 여기 쪽에다가 보면 에너지가 다 우리 국가 미국의 에너지가 패권으로 해서 그거 할 수 없다. 또 트럼프도 자꾸 그러니까 후퇴하면서 비용을 다른 데 전가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네오콘은 이란 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게 테러했지 않습니까? 이란 항구에서 그거 사상자가 한 1,500명 났을 거예요. 네. 근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데 그리고 요새 보시면 자꾸 이 미국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뉴스를 자꾸 들으실 겁니다. 뉴스 북예멘 쪽에서 뭐 말로는 시험 비행 중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저는 격추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18기가 슈퍼넷이 이 투르만 그 항공모함이 간단히 얘기해서 아라비아 쪽 중동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뭔가 노이즈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우디 쪽이 이제 그 카타르 사우디 5월 13일에서 이때 이제 그 트럼프가 요쪽을 방문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에 아주 큰 걸 발표할 거다. 전 여기 발표한다고 봅니다. 어떤 발표예요? 제 생각에는 이란 열받게 하는 이란 공격하는 건 후퇴했지만 네. 사우디나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를 으쌰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아이디어는 멕시코 마늘, 아메리카 마늘 바꿨잖아요. 이게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이란의 그 옛날 뿌리 이거를 아라비아만. 그러니까 명칭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군사적 지원에서 그러니까 이란 쪽을 뭐라 그럴까요? 직접 공격을 안 하지만 군사적으로 배제하고 뭐 뭔가 다음 타자는 너야 경고하러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이런 물지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번주에 팔란티어 110불 다 팔고 그 센트 주식인 6, 70센트짜리 되는 페러제이 테크놀로지로 가라 한 게 이런 물지기 때문에 의사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그 사이에 110불에서 한 10% 더 갔어요. 120불까지. 네. 근데 우리가 주창하는 페러제이는 얼마 간지 아십니까? 일주일, 4월 30일 기준으로 70% 갔어요. 70%? 6, 네. 70%. 그러니까 60센트, 70센트 사는 분들이 1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1달러 때 무조건 때리고 오늘 밤에 다시 사십시오. 70센트. 이게 변동성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팔란티어보다 왜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장주보다 중저가 옐로칩으로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팔란티어가 저는 가장 큰 악재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정부 매출 비중이 거의 6, 70%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 매출이 한 칼에 날아가는 상황 생기면 어떡하시려고?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뭐가 뜻대로 안 될 때는 이 팔란티한테 제공되는 정부 지출이 급감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항상 경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중심이 이제 안드릴이라고 하는 업체. 근데 이게 비상장이니까 저는 이제 그 전번 시간에도 그 골드돔 그 미사일 방어 체제 그리고 이 안드릴이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골드돔 핵심 기업의 팔란티아인데 이거를 저는 상장됐다면 팔란티아 팔고 이거를 집중하려고 그랬는데 없어갖고 이 페러제이 테크놀로지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드론 미사일 이게 저는 이 아라비아만을 구축하면서 거기에 그 이란을 겨냥한 뭔가 큰 그 미사일 패트리어 핵을 이란도 핵 아닙니까? 그거를 견제하는 무슨 종합 무슨 시스템을 사우디나 이쪽하고 뭔가 계약하거나 뭐 할 때 여기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때 저는 건설이나 원전도 같이 갈 이때 원전이 건설과 연결되는 원전. 그러니까 한전 기술보다는 현대건설, DLENC, 중동과 특히 사우디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주를 선택할 때도 이제는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하나의 그 초기 조건의 이러한 미세한 변화가 어떤 건 하지 마, 어떤 건 해. 이런 그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매그니피션트 무조건 세븐은 3개월 동안 하지 마시고 그 테슬라 수익률 10% 먹으니 아까 페러제리 테크놀로지나 그 다음에 또 뭔가 이쪽 관련돼 갖고 뭔가 모멘텀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 관련된 종목들 이게 이제 태양광 가스 그 수소 에너지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플러그 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퍼스트 솔라 이런 에너지가 저는 엔비디아, 테슬라, 뭐 애플 이런 것들 3개월 투자 전략 하느니 그쪽을 집중해 드리는 전략이 다 그 미국의 그 트럼프 강요들의 파워 게임에서
중국 우선주의자들이 득세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또 잘리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한 3개월 동안은 이 중국 때리기 전략으로 집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중국과 아침에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100% 급등을 했어요. 중국하고 스위스에서 만난다. 이제 뭔가 좋은 얘기가 터질 거다. 협박하러 갈 겁니다. 협박하러. 이 중국 우선주의자들의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러 갈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황 악화시키라고 할 거야. 근데 기대감으로 지금 우리는 기대하는 주가는 거죠.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때리시란 얘기예요. 대형주를. 첫 번에 절대 그러니까 중국 압박 전략을 뭐를 할까를 아마 그 지금 회의에 가시는 분이 네. 거기서 아주 그냥 트럼프 스타일로 공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잖아요. 여기서 이란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 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 문제보다는 앞으로 중국 쪽을 잡는 데 힘을 쏟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이란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나요? 예, 그럼 가서 어떤 그러니까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대화를 하고, 네. 이란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왈츠는 바로 공격하자는 얘기였거든요. 바로 전애들 이스라엘 행동대장을 해서 예멘 이런 쪽 해갖고 바로 공격을 하자는 쪽이었는데 네. 이 우선순위를 중국 한 다음에 하자로 바꿨고 중국 우선주의자들이 득세해갖고 이제 그러면 중국을 할 때 중국한테 이제 관세같이 조건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이제 스위스 가서 이 벤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민슨 그리어 무역대표 이분이 중국한테 공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허리펑 부총리가 들어줄 리가 없어요. 시진핑이 사인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이제 정상회담 얘기가 나와줘야 될 텐데 이거 한 3번이나 4번 정도 만나야 가능할까? 근데 첫 번에 결렬될지 두세 번까지 연장될지는 이제 이 5월 19일과 12일에 진행되는 과정 보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다들 기대하는데 저는 이때 잘못하면 나스닥 500에서 1000 부러진다. 다 기대 끼역끼역 올라가다가 갑자기 기대했던 게 반대 세상 갔을 때 갑자기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스닥 위치가 만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18,000까지 갔다가 지금 17,500에서 18,000. 이러면 언제든지 전 16,500을 구경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만기 때마다 약간 하루 전에 양매수를 자꾸 걸어보려고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SQQQ 사겠습니다. TQQQ는 우리가 100% 매도하고 변동성에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계속 그 나스닥이 오늘 밤에도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은 지금 이미 부러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은 190불에서 그 180불 매수 오파를 계속 놓겠고 이게 이제 날짜를 잘 보세요. 9일과 12일 날이 이 합상이거든요. 13일부터 사우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딱 듣고 이제 사우디 가갖고 네. 사우디를 이제 우군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사우디, 카타르, 에미레이트를. 그러면 이게 이제 종교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옛날에는 작년만 해더라도 사우디가 그 이란하고 뭔가 중국을 껴갖고 중국의 외교에서 뭔가 좀 우호적으로 합치려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또 부러뜨리려고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또 하나의 그 상징적인 단어로 걸프 오브 아메리카 같이 여기다 페르시아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만들어 갖고 니네들 중심의 중동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여기에 이권에 이제 트럼프 또 그 주니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가서 이권 다툼 막 하는 것 같고요. 이쪽 세상에.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 이제 전쟁을 더 확산시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카지노 만들어갖고 휴양지 만들겠다 그러고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가 뜻대로 안 되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뜻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푸틴이 먼저 만나야 되는데 시진핑하고 이제 정상회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당장 그 푸틴하고 하면 이게 결렬되고 서로 싸움만 할 테니까 오히려 우회 전략으로 그래서 중동 전쟁과 그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을 건드린 거 아닌가. 저는 그거 건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이란에서 약간 주변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규합은 이제 그 간단히 얘기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언제 건드리나. 심지어는 이 콜비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 아십니까? 그 거부 전략하면 우리 남북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핵을 주는 거예요. 떡을 줘요. 그리고 주한미군 성격을 대중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북한 대상이 아니라. 그럼 이건 좋게 해석하면 북한하고 대화하고 뭐 개발 이것도 투트랙을 줘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안 받아주면 여기도 싸움판. 그리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갈등 때 우리나라 군함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콜비라는 분은 중국 우선주의로 전략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패권 네이콘 세력을 물리치고 득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3개월에서 5개월은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들한테는 가장 그 내부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그 불확실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중국 압박 전략이 지속이 될 것이고 또 지금 미국의 베센트와 중국의 허리펑이 만나는데 5월 9일에서 12일 날 이때 시장의 기대감을 저버리면서 주가가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500포인트 정도 급락할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라고요. 기대하지 마시고. 네.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그 핵심 주자들이 중국을 어떻게 해서 간단히 해서 그 거부 전략으로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권을 잡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관세는 하나의 그 표면이에요. 실제는 중국 고사 전략이거든요. 중국을 어떻게 하면 고사시킬 건가를 지금 머리 쓰고 그 전략화시키는 분들이 이 세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또 퍼스트 솔라 저 4월 30일 날 이 방송 때 기억하는데 막 급락하고 120불 깰 때 사놓으시죠. 왜? 그 동남아의 태양광 그 우회 절절 다 막으려고 해서 뭐 몇천 프로 관세 매기는 것도 중국 고사 전략이고 중국 태양광 전략이고 이 부분을 뭔가 때릴 테니까 그게 반대는 퍼스트 솔라니까 그때 119불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한 127, 130불. 그때 사신 분은 이것도 추세로 가지는 않습니다. 140불 오면 또 때리십시오. 그래서 120과 14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또 태양광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가 또 SMR 에너지가 확산될 때 이때 뭔가 한 번 더 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M7 종목과 팔란티어는 매도를 하고 페러제로 테크놀로지를 매수해 보자 또 말씀하셨던 퍼스트 솔라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애플 같은 관련주들은 언제 어디서 매수 전략을 수립하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나스닥이 부러질 때요. 뭐 1000포인트 깜짝 놀라고 그날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 뛰기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시 220에서 250 사이 오면 샀다가 270에서 300 사이 오면 때리는. 그리고 엔비디아는 100불 깨면 샀다가 110불에서 120불에 때리는. 네. 그리고 애플은 매일 180불, 190에 넣어놓고 210불만 오면 때리는. 그 정도밖에 만약에 우리나라 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 이런 거하고 똑같이 그 가성비 없는 돈만 묶이는 그런 전략이 미국 시장도 한 3개월에서 길면 5개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상대 수익률 전략으로 제가 오히려 페러제로 테크놀로지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50%를 수없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트 주식인데 이 특성이 이번에 50센트에서 1달러 가니까 이게 100% 갔습니다. 이제 70센트, 80센트에서 1달러에서 여기 120선이 계속 저항일 것 같거든요. 1.2달러면 여기서 또 때리십시오. 이게 쭉 가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기억나세요? 그 15불짜리 뉴스케일이 2불까지 빠졌을 때
이게 이제 8분의 토막 됐으니까 이 방송 시간에 그 두산그룹 망한다 뭐 해갖고 난리 쳤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두산그룹이 왜 역발상 전략으로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2023년도 11월 달에 그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 무산 국내 기업들 망한다.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이때 뉴스케일이 2부를 붕괴일 때입니다. 18분의 토막. 이럴 때 사십시오. 두산그룹이 갖다리에서 망하지 않고 이게 청산하 이때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뉴스케일 상장 폐지되거나 엑스탄다 그랬는데 절대 엑스타 안 하거든요. 손해가 마이너스 8, 90%난 거를 왜 엑스트해요? 그럴 때는 제가 헤지펀드들한테 의뢰해갖고 담보가치 높여갖고 작업을 하면 했지. 그래서 그때 어떤 전략이 나면 이때입니다. 15불에서 2불까지 빠졌을 때. 이게 2023년 11월, 12월. 어때요? 10불 갔다가. 이 10불 가니까 또 아까 뉴스 보면 아이스버그가 공매도 실효 없다 해갖고 5불 반토막 만들어 놓고 다시 17불, 7불, 30불. 2불짜리가 30불까지. 저는 이게 페러제이 테크놀로지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플러그 파워가 이제 이 위치에 놓였어요. 플러그 파워는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SK그룹이 망한다고 그럽니다. 해보세요. 네. SK그룹 투자한 게 97%. 여기도 아마 헤지펀드한테 의뢰할 겁니다. 아니 100인데 3% 남겨놓고 엑스타 하시겠습니까? 예? 절대 대기업들은 이럴 때 엑스타 안 해요. 하나그룹도 니콜라 손해봤을 때 어떤 행위한데 거기도 해지나 사모펀드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는 막 공포를 만들고 이럴 때 그룹의 대주주가 이때 엑스타 할 게나 한 1년이나 2년 해보십시오. 이거 분명히 저가 똑같이 될 겁니다. 뉴스케일 같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게 이제 그 헤지펀드들한테 담보 가치를 얼마나 만들어주면 성과급 얼마 줄게. 이러한 계약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플러그 파워도 근데 이게 또 수소 쪽하고 태양광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그 4년 동안 핵심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놓고 종목 투자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게 이제 팔란티아 하시는 것보다 또 테슬라 하시는 것보다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 하시는 것보다 상대 수익률이 여기는 뒤에 오징어 세력들의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주의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좀 비중을 한꺼번에 많이 실는 게 위험한 종목들은 아니에요, 대표님?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의 상장 폐지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OTC에다가 거래시켜요. 니콜라. 우리 같이 상장 폐지 거래 정지시키고 이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또 그 전에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장 폐지 조건에 또 하나가 1달러가 오래 있으면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1달러를 자꾸 만들 거예요. 그거를 노리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액면 병합을 시킵니다. 센트가 갑자기 60센트가 6달러나 7달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이고 여기는 이제 그런 상장 폐지 걱정하지 마시고 뭘 봐야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가스, 수소, 그 다음에 태양광, SMR. 그래서 저는 여기서 SMR을 타이밍을 봐요.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그 체코 원전 짱돌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오늘 뭔가 급락했다가 돌리는 게 저는 SMR이에요. SMR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이요. 네. 현대건설, DLNC, 그 다음에 또 가스 터빈 발전과 연결된 것들이에요. 네. 뭐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의 매수 에너지고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직접적인 건 꼬리만 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원전주도 저는 한전기술이나 체코 원전 관련된 거는 전 10월 달까지 트레이딩 이제 짱돌 맞으셨으니까 박스 전략배는 없어요. 박스 전략.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가 이제 수주 체결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박스권 내에서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10월 달까지 갖다 예를 들어서 10월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징어
세력들의 탐욕을 한번 접근한 프랑스가 접근했어요. 프랑스 접근하는데 그 왜 했을까요? 프랑스 전력공사가 한수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체코 법원이 K원전 계약 바로 전날 절차 중단을 결정한 거죠. 근데 네. 저는 그 뒤에는 체코 야당이 있다고 봅니다. 체코 야당이요. 예. 아, 프랑스가 바보가 아니라 이게 그 뒤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뭐가 건덕지가 없는데 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보면 다시 우리 정부한테 보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시 또 계약할 거고 또 우리 정부도 다시 관계자들 다시 아니 여기 딱 보세요. 이주호 권한대행께서 입찰 과정 문제 없으니까 최종 계약을 할 거다. 이거 들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저는 10월 달에 얘네들 총선이 있어요. 정권 교체되면 어떻게 해요? 전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체코에. 예. 네. 이 야당이 저는 프랑스 찌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추측성인데 네. 프랑스가 절대 지금 다 된 밥에 재를 털 만큼 바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찔러갖고 법률로 가처분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10월까지 이제 끌어갖고 정권만 바뀌어라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프랑스가 얻는 이득은 뭔가요? 계약 파기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 그걸 다시 재계약시킬 수 있고. 네. 아니면 야당은 뭐냐면 간단히 해서 현 조건은 체결할 수 없다 불가해서 다시 원점해갖고 자기네들한테 50, 60% 갖고 가게끔만은 자국 기업을 갖고 간다는 보장 없이는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게 공약이에요. 그게 집권을 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체코 원전은 야당이 집권하냐 아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10월 달까지 지금 여당은 무조건 된다고 그러겠죠. 그럼 집권 여당은 빨리 해를 풀어야 될 텐데 이거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휴 전에 체코 본계 가격했습니다 할 때 때리라고 한 게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갑자기 주가가 짱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이럴 때 오늘 프리마켓에서 어떤 짓을 했나 한번 보시죠. 프리마켓.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새 때리거나 살 때 프리마켓에서 호재가 나오거나 악재 나올 때 호재 나올 때는 윗골이 달리나 장대 음봉 나오나 그 다음에 악재 나올 때는 밑골이 달리나 네. 이거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오늘 실제 한번 보시죠. DHI 바로 밑골이에서 몸통을 치고 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거 큰 수익 안 본다고 봐요. 왜? 이거 펀드 운영하는 평균 단가가 계속 3만 원 근처 오면 팔아요. 또.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많이 돌렸지만 이것도 오징어 전략이라면 3만 원 이상 일단 하지 마시죠. 저는 이거는 또 나름대로 그냥 여의도 그냥 찌라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이 다른 모양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현대건설이 다른 모양.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했죠. 봄에도 하조건만도 땡기고 이거 몸통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그리고 DLENC 그리고 한전기술이 대장인데 이거 밑골이에요. 55,000원, 57,000원 때는 오케이. 앞으로 한전기술은 55,000원, 57,000원 사십시오. 지금 가격대는 아니죠. 예. 65,000원과 7만원 대 무조건 파십시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요 박스만 나오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윗골이 아랫골. 그리고 이거 돌파하려면 야당 10월 전에 집권당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돌파합니다.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 감각으로만 단타.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죠. 24,000에서 아주 밑골이 확 달렸습니다. 그럼 얘는 23,000 오면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만 원 가까우면 또 윗골이 달려요. 그러니까 요 박스 매매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 다른 모양입니다. 한국전력 보세요. 모양이 다른 것만 지금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네. 한국전력. 그 다음에 DLENC가 몸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장대를 두들겨 맞은 게 이제 SMR에 들어갔다고 해갖고 이제 모양이 달라요. 전 이건 무조건 5만 원 도파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코 완전 짝돌 맞았는데 딱 느끼면 현대건설 DLENC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체크한 건 한전기술이나 핵심은 트레이딩 그리고 오히려 건설이나 SMR 쪽에 연결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수소에너지, 가스터빈 오히려 여기서 확산해 갖고 다른 걸로 하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원전은 체코가 10월 달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테니까 오히려 수소에너지라든지 수소발전에너지라든지 네. 아니면 요새 또 알래스카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피팅업체라든지 이런 걸로 가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체코 짱돌은 저는 우리 해결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요. 10월 총선의 결과가 해결될 텐데 지금 5월입니다. 6, 7, 8, 9, 10 5개월 동안은 그냥 박스. 그러면 대표님 체코 원전 계약의 중단 사태를 맞았는데 원전주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면 이제 10월에 체코의 집권당이 정권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원전주도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이런 전제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그때 확인하고 하시는 게 더 낫지. 네.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면 대장 한전기술하고 한전산업하고 막 이래야겠죠. 그전까지는 3개월에서 5개월 동안은 이게 야당이 득세할지 뭐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올라가면 공포가 나올 거고 떨어지면 이거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 추세 매매 안 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모양을 보여준 것 같아 현장에서.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산업은 박스, 두산에너빌리티는 박스 매매. 그리고 오히려 건설이 모양이 달라다. 그래서 현대건설, DLENC, 그 다음에 이게 갖다 해서 이번에 사우디 가지 않습니까? 네. 이쪽과 연결된 게 LNG 가스예요. 거기가 딱 원전하고 LNG 가스예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그리고 또 드론 관련주. 그래서 이런 걸로 또 시장의 에너지를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알래스카 LNG 관련주 또 북극항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조금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네. 저는 이 사우디가 즉 러시아가 가장 곤란한 게 러시아 원유하고 가스 팔아갖고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3년 안에 러시아를 가스 받는 걸 다 끊겠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도 지금 똥줄이 탔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만나겠습니까? 전승절에 정상회담 한 후 예.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예. 뉴스가 있었죠. 네. 이 부분에서 갖다 해서 가장 제가 걱정하는 이 블록화, 그러니까 갖다 해서 달러를 뭔가 배격하는 환율의 블록화를 만들어 버리면 제일 곤란해요. 지금 저는 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찾는데 네. 러시아에 지금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 중국이겠죠? 당연하죠. 그죠? 네.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러시아 쪽으로. 근데 미국 눈치 보느라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찾기 바쁘네. 예, 중국 차예요.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저는 이제 원전주보다 벌써 북극항로 에너지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데이터가 4월 30일 수치입니다.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한국선제가 5,100원이었고 부산산업이 93,000원이었고 투수건설 7,900원, 세명전기 6,000원, 동아지질 1,400원, LS마린솔루션 15,000원. 네. 그럴 때 제가 이 한국선제는 5,000원대 파세요. 이거는 이 북극항로 2번보다는 홍준표 관련주로 경남스틸하고 같이 급등한 거니까 이게 오히려 또 홍준표
이 후보가 탈락되면 난리 날 겁니다. 한번 오늘 데이터 보시면 한국선제 3,000원. 이제는 하셔도 돼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완전히 탈락되셨으니까 이제 다른 재료로, 그러니까 경남시티라고 한국선제를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명전기, 그런데 보시면 LS 마린 요쪽이 이제 남아 있다고 봅니다. LS 마린 솔루션, 특수건설, 동아지질. 저는 이런 것들이 또 한 50에서 100%짜리 에너지가 이 북극항로나 또 데이터 센터나 뭔가 관련해 갖고 나올 것 같아요. 한국선제나 경남스틸 같은 거면 제가 이런 그래프를 좋아하거든요. 박살내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때 5,000원대, 8,000원대 이때 왜예요? 그죠?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치인 테마주보다 다른 스틸자도 하이스틸, 그 다음에 또 넥스틸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위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하느니 한국선제, 경남스틸, 하이스틸, 특수건설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정치인 테마주로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미 다 그 소재는 소진이 됐고 다시 오를 만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북극항로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이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고 봐요. 이벤트 드라이브는 건 노출된 이벤트보다 앞으로 나올 이벤트나 아니면 그 이벤트를 생각하고 뭔가 의도적으로 힘이 있는 세력들이 또 규합해서 싸게 만들어 갖고 매수한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끌개를 만드는 걸 저는 이벤트, 헤지펀드의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이벤트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절대 흥분해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지금 간단히 얘기를 해서 카나다 잠수함 수주 이벤트는 이게 이제 끝물 이벤트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한국선제나 또 수건설, 동아지질 같이 저는 가덕도 이분들 그 오징어 세력들 때문에 안 한다 하지만 한 달 배팅하겠습니다. 다 언론은 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 투자하신 거 보세요. 오거든 전 부산시장이 1번, 2번, 3번 대한제강 사놓겠습니다. 대한제강. 네. 그리고 이거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 뭐 풍양이니 바다니 뭐 해갖고 이 오징어 집단이 이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성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권에서 뭔가,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 또 북극항로 부산 신항에서의 거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제가 이 그래프보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모양이 똑같죠. 가덕도보다 더 무시한 데 공항이 이제 곧 건설이 완료됩니다. 울릉도요? 울릉도 공항입니다. 울릉도 바다 그 바람 이 풍파 깊이 더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뒤에 여기 보시면 그 DLENC가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가덕도는 지금 계약을 누가 했냐면 현대건설하고 포스코 ENC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포스코 ENC 하나 사놓고 한 3년 주무셔도 또 좋은 전략 같아요. 현대건설 이미 갖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유튜브에 요 주소를 첨부해 놨는데 케이스라고는 이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10층짜리 아파트 높이인데요. 바닥에 이 바닥에 이거를 촘촘히 심어 갖고 이 위에다가 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한테도 튼튼하게끔 이 공법으로 지금 만들어 갖고 거의 이제 준공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덕도 공항도. 그래서 대한제강을 또 한번 포스코 ENC를 또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게 이때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부산산업은 따블이 갔어요. 4만 원짜리가 9만 원.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제 한일시멘트나 한일현대시멘트나 대한제강이거나 이쪽이 이제 또 땅 파고 흙 파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하화나 건설할 때는 시멘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까 그 공구가 10층짜리 철구 시멘트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현대건설 포스코 ENC. 근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연기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연기시키죠. 최단서 안 나오고 돈 더 받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2032년 정도에 완성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대한제강 같이 연계해서 보시고, 이게 다 그린란드, 알래스카 LNG, 이 북극 항로 다 보이지 않게 연결돼 있는 끌개 같아요. 네. 이게 합쳐지는 게 딱 그림이 언제냐? 2030년에서 2032년. 그러면 지금 2025년인데 이 5년에서 7년 얘기를 왜 하냐? 투자는, 큰 돈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로템 10,000원, 20,000원 하신 분이 10만 원, 11만 원. 지금 10만, 12만 원에서 그걸 왜 자꾸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현대로템을. 현대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앞으로 길게 하다 보면 여기서 제2의 현대로템 나올지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런 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트럼프의 탐욕, 트럼프의 큰 그림,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쪽에 이제 그 대선 구도의 그 불확실성에서 지금 뭐 흐름 가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거의 당선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올라가는 주가가 거의 확정시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관련주 갖고 계신 분은 절대 그 당선되고 나서 절대 갖고 가지 마십시오. 토막되니까. 이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 관련주들이 그 한 달 전에 꼭지치고 대통령 당선되니까 토막이 되셨거든. 그와 똑같은 수를 갈 테니까 그것도 항상 조심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뭐 상지건설이든 뭐 코나이든 하신 분들은 보유자형이고 1,000만 원, 2,000만 원 해놓고 이거는 하중가라도 때릴 자신이 있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략은 오히려 북극 항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그린란드, 그 다음에 또 사우디 갈등 구조 이런 거에서 나올 수 있는 끌개들, 저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방송의 가장 핵심은 저는 원전주는 10월 달까지는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SMR과 연결된 거하고 사우디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건설 SOC하고 연결된 것만 해라. 이게 오늘 시장에서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말씀 중에 언급이 돼서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도 파키스탄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서 오늘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 오늘의 대장주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8% 이상, 그러니까 9% 가까이 오르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5위에 등극이 됐는데요. 이걸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저는 70만 원부터는 하지 말라고 봅니다. 그럼 100만 원 가더라도 안 해요. 그럼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면 30만 원이니까 얼마 수익률입니까? 거의 30%거든요. 네. 그거 하느니 우리는 그때 하나 시스템 하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 시스템도 안 합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 그럼 뭐 하냐? 아까 페러제이 테크놀로지 같이 우리나라에도 휴니드, 퍼스텍, 캔과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라 에어로스페이스 대비해서는 거의 저가주 취급도 안 하는 상대 비교가 될 수 없는 종목인데 시간 단위, 위치 단위 수익률은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로 에어스페이스는 100만 원 보여요. 그런데 70만 원, 100만 원에서 1년 가둬놓고 계속 갑자기 어느 날 짱돌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증자 리스크라든지 이제는 그거는 인덱스 ETF들이 삼양식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노상 보면 강하고 뭔가 수익 줄 것 같은데 그냥 실전 매매 잘 하시면 10%, 20% 대롱대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20, 30% 급락할 때만 사셔야 되는데 막상 급락하면 그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죠. 예.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은 오히려 이게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릴 때 제가 드론 관련주는 계속 뭔가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드론이 곧 우주입니다. 드론이 곧 우주예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북한이 가장 겁나는 게 드론 기술 배워온 게 저는 가장 겁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북러 관계에서 핵과 미사일의 노하우를 더 갖고 오면 어떻게 하나 이게 또 하나의 문제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산주에서는 그동안 그 2, 3년 전에 하갖고 크게 템버거까지 나온 종목들은 피하고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 드론 방어 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미국이 중동에서 특화시킬 것 같아요. 미사일 방어 체제 시스템. 이게 페러제이 테크놀로지가 갖고 판단하시고 우리나라는
한국항공 우주하고요. 네. 그 다음에 휴니드, 퍼스텍, 캔코아 에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저가 옐로칩인데 저는 상대 수익률이 한 30에서 50 잘하면 더블 지금 가격대에서 위치가 제일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겠습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좀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어찌 되었건 오늘 코스피 지수가 0.5%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일제히 오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집중이 됐었고 파생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흐름을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냥 우리 시장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보지는 않으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포진해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예, 안 봅니다. 네. 아니 제가 오죽하면 삼성전자 57,000원, 58,000원, 59,000원 내는데 안 팔려요. 57,000원짜리. 아주 제일 치 떨리는 종목 SK하이닉스. 네. 그다음 현대차, 노상.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네. 매일 8시 45분에 그 프리마켓까지 시장 파생도 미리 시작하거든요. 15분을. 네. 이 15분 미리 시작한 게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9시에 시가가 딱 붙어요. 그럼 프리마켓에서 이제 본 마켓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저는 30분 단위당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냐? 9시에 삼성전자 플러스 200원, SK하이닉스 400원, 30분에 플러스 200원, SK하이닉스 3,000원. SK하이닉스가 플러스네? 근데 3반은 더 죽여요. 그래서 요게 코스피 200의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올려놓고 죽인다라고 했어요. 요 30분 딱 보고. 이게 판세거든요. 올록볼록. 그리고 지금 여기서 3개월 동안 10% 줄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나한테 10%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갖고 있느니 파생시장 매매에서 옵션에서 100만 원에 300만 양매수나 걸겠다. 만기일 전날만.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도 갖고 계신 분은 그냥 제가 작년부터 누드에 엑스트가 정답이다. 롱숏이 끝나기 전까지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거는 MSCI 관찰국 대상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거 따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더 심한 것 같아요. 숏이 더 심했습니다. 시가상이. 그러니까 720에서 750 상단이고 이제 700을 깨는지 해볼래요. 그래서 시가상이 좀. 그리고 오늘 아침만 해도 300억, 400억 선물을 매수해서 때렸습니다. 그런데 종가 그리고 보시면 비차익에서 매수했다가 매도했는데 오늘 끝판 올린 게 비차익에서 3천억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아침에 9시에 고점 나왔어요. 343. 그리고 340개니까 돌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340과 345를 딱 거놓으시고 340을 지지 못하면 하방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은 미결제 늘리면서 올려놓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올린 게 SK 하이닉스예요. 네. 그리고 오늘 비차익에서 3,000원, 현물 3,700억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아침까지는 3,400억이 막판에 이렇게 들어온 거 딱 3개예요. 딱 3개. SK하이닉스 2,000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00억, 두산 에너빌리티 700억, 현대롯데 300억. 요거 합쳐놔서 3,000억이에요. 결론, 이거 먹을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지수 올리는데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스닥이 또 도와주지 않고 340개는 얘를 때릴 거예요, 또. 이런 데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때려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당분간은 340이 2,500, 560입니다. 2,450, 2,600이에요. 이거 돌파 못할 것 같고, 요 안에서 그냥 몇 개월 동안 노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근데 340이 붕괴되면 또다시 335, 5포인트씩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박스만 볼 거예요. 여기에서 시가상위 종목들 트레이딩이 안 됩니다. 트레이딩이. 그러니까 그거 돈이 묶이시기보다 MSCI 관찰 대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거의 뭐 10조 이상 때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는 20조가 넘고 네. 이 추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바뀔 게 안 보여요. 끌개가 보이지 않는다. 예. 네. 이번에 환율이 강세가니까 1,460원에서 들어와서 뭔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거 대만이나 그 대만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중국에서. 네. 일시적인가요? 예. 일시적에 다시 1,450원 또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만 사태로 할 때 미국에 유학 보내시거나 유럽에 유학 보시거나 일본 가실 분들이 요때 전에는 엔화를 850원, 60원 사드렸는데 이번에 950원, 970원 사시죠. 또 다시 1,050원, 1,100원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달러는 다시 1,350원에서 1,450원 또 올라가고 그냥 100원 갖고 그냥 삼겹살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그게 시가상위 정도도 이용만 당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이 우리나라 삥 뜨는 10년짜리 국채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이 중국부터 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오는데 이게 7, 8월이에요. 7, 8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는 쓸 거 아닙니까? 그 정부하고 다이렉트로 붙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의 또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동성은 저는 6월달 딱 그 새로운 정부가 성립되고 딱 1개월.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도중에 원화 절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세요, 대표님? 원화 절상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로는 자꾸 원화 절상에서 대만도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게. 그런데 그런 표면적 공격일 것 같고 우리가 그 기업의 그 가까이에서 기업의 체질이 좋아져 갖고 강세로 가서 외국인이 들어와 갖고 사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네. 그냥 관세하고 협박해 갖고 이익이니까 저는 언제든지 손바닥 이렇게 뒤집는 거라서 변동성만 나오고 갔지 우리가 간단히 해서 원화가 이제 1,400원 고착되면서 안정되고 뭔가 외국인이 추세로 들어오고 꿈 깨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오히려 달러, 유로와 그 다음에 엔화로 분산 투자하자. 자산가들은 오히려 그 국채 사느니 통화를 분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